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육류 가공업체에서 불이 나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유족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고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화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곧장 공장 내부로 진입해서 불을 끄고 인명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불길이 퍼지고 건물이 주저앉으면서 소방관 2명이 고립됐습니다. 제 옆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철골 구조가 엿가락처럼 S자 모양으로 휘어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소방관 2명이 갇혔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고립된 동료 소방관을 찾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주저앉은 건물 탓에 쉽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숨진 소방관 1명을 찾았고 또 다른 소방관 1명 역시 새벽 4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13시간 정도 지난 오늘 오전 9시에 모두 꺼졌습니다. 3층 튀김 작업장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건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안전 진단을 먼저 거친 뒤에 구체적인 감식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순직한 소방관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순직한 소방관은 문경에 있는 한 병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례 절차나 장례식장은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유가족들과 함께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망한 가족들에게는 심리 상담을 포함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애도와 위로가 이어졌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곳 문경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가족을 위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밤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하자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2 소방 영웅의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유족들에게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며 2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경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 소방당국의 현장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림이 들어오면 소방 현장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발화 지점 3층에 있는 튀김 기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사항은 문경 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구조대원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고 4층 한 동이 전수하였습니다. 약 1,300평이 됩니다. 어제 최초 출동이 19시 47분 시구 접수 후에 출동 기령은 48분에 있었고 우리 순직한 대원들이 포함된 구조대와 지휘 그리고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력이 약 8분 후에 현장을 도착해서 인명 검색과 하점 확인을 진행 중인 동안에 20시 24분에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로서 가용 소방력을 총 동원했고 9개대 78명으로 편성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서 00시 21분 구조대원 1명을 발견하였고 01시 1분에 수습하여
문경제일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04시 54분에 구조대원 1명을 추가 발견하고 04시 14분에 수습 완료 문경제일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화재 진압과 대응 단계는 오늘 아침 09시에 해제하였습니다. 최초 우리 대원들이 도착한 후에 건물 내부에 있는 요 구조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 구조자를 찾기 위해서 1층 주출입구를 통해서 계단실로 올라가 3층 부근에서 검색을 하는 중에 급격히 연소 확대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서 안전한 곳으로 지상층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2명의 대원이 계단실 입구까지 온 상태까지만 확인하였지만 결국 따르지 못하고 지금 현재 발견한 지점 3층 바닥면이 붕괴되며 아래로 처진 부분에서까지 추락을 하고 여기서 우리 대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상황판 보면 8시 10분에 지금 공장 직원 5명 대피 완료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담대한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한 4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의료인 사법 리스크도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완수하겠다고 밝힌 4대 과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아픈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며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며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의료 개혁을 이루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먼저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어난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지만 의료계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확실히 줄이도록 제도를 개편해 의료진은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가 생겼다고 고소 고발마다 즉시 검경이 나서 의료진을 조사하면 환자가 위험에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패키지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일부의 반대나 저항에 굴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 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속히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는 대통령 직속 특위를 설치해 오직 국민과 미래만 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부산에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졌는데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인 겁니다. 공사 현장인데 의식 있고 골절 추정된다 이렇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CPR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10명.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를 최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작업 규정을 지켰는지 또 안전진단은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저희는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또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83만여 개에 이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개청하되 법 적용도 2년 뒤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 전에 가장 큰 관심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인데요. 논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시행을 2년 유예하되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개청하는 최종 협상안을 민주당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이 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조건부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 지원 역할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법 적용 유예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1시간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어려움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중처법 확대 2년 유예를 주장한 여당과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 감독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은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됩니다. 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 이어서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서울 신도림역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도권 곳곳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등을 지하로 옮기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핵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상부공간 개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조달 문제는 부담인데요.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 민간 자본 유치가 가능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여야 공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에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별도 TF를 구성해 기존 메가시티 논의와 함께 경기 남북도 분도 문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 개임의 규칙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선거구는 각 당 유불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선거제 역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 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겠다며 당명까지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 역시 선거제 관련 당원 의견을 묻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령탑은 오늘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조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으로 향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오전 철도 공약 발표 이후 문경 화재 현장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짙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게 원인인데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 환자는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돼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오늘 낮 동안 이어지다 밤부터 약화한 뒤 내일은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미세먼지의 4분의 1 정도로 무척 작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직접 침투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외출 시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실외 수업을 하지 말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해야 합니다. 또 외출 뒤 귀가하면 손과 발, 머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 오늘로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프레임 대결에 이어서 정책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원 세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의원이 받는 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봉급이다 이렇게 말 잘 안 하고 세비라고 말씀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모든 출생아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같은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세비 삭감 문제,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국회의원 세비라고 하는 게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인 가구 중위소득으로 하면 550만 원, 4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지 못할 게 없겠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 1인당 또 보좌진이 9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1년 동안 거의 7억이라고 그래요.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말이죠. 예. 근데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는다면 아마 이러한 얘기가 그렇게 주목받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국회의원 감축 문제도 그렇고
숫자 감축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세비 감축 얘기는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 나온 지가.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마다 얘기만 나오다가 반짝 공약으로 그치고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합의하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법 개정하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선거 끝나면 또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 자체가 적대적 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야가 그냥 극단적인 대결로 일관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맞으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부하게 느껴지더라도 말이죠. 여야가 좀 합의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도 받쳐주고 여권이 전반적으로 이제 공약을 만들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라더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세비가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3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효과나 효율성에서는 또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이 부분 꼭 그런 걸 떠나서라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도덕 수준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부터 국민의 평균 정도, 중위 정도, 중위 가구 정도로 맞춰 나간다면 저는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받침만 된다면 가능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참 설득력이 없는 공약이다. 그러니까 2012년에 민주당이 이제 세비 30% 감축 그때 그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 당시 법안까지 내놨어요. 예. 그때 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형적인 정치 이벤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입법이 계속 시도가 되긴 했는데 한 번도 이 법안이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뭐 회기 끝나면 자동 폐기되잖아요. 계속 그런 걸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그 총선 들어가기 전에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그 다음번 총선 끝나고 다음번 이제 원 구성되면 그 의원들 스스로 못 할 거예요.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임기 마지막엔 할 수 있지만 임기가 시작될 때는 할 수 없다.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면 이건 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다른 법안하고 뭐 좀 빅딜을 해서라도 이걸 관철시킬 의향이 있는 건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예, 네. 시점에 대한 또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표적인 기본 시리즈 있죠. 이번에는 출생 기본소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정책인데 이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것 역시 설득력 없긴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이 선거 때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저런 약속도 많이 했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급 예타 면제를 했죠. 예, 100조 훨씬 넘는 예타 면제를 해줘가면서 뭐 지방선거 전, 총선 전 거의 물량 공세를 하다시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뭐 500조나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에 정말 원도 한도 없이 국가 예산을 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냐.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그 뭐 출생률 부분이라든가 뭐 이 저출산 문제라든가 해결이 됐냐는 거죠.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물량 공세 지금 공약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무조건 투입하는 것만이 정답인가? 그거 말고 정말 다른 길은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좀 이런 걸 내놓는 게 좋겠다. 그런데 예. 선거 때만 되면 뭐 여야가 경쟁적으로 이런 걸 막 이제 거의 투척하다시피 내놓으니까 국민들도 어떤 반응이냐 하면 아, 또 시작됐군 이런 반응이지 이거를 믿는 국민들도 지금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천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출산 문제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는 이재명 대표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준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 그런데 문제는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냐. 그러니까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유럽의 경우 같은 경우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2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심한 거죠. 서울은 0.5명인가 출산율이 그렇잖아요. 0.6까지 떨어졌다고요? 6까지 떨어지고 전체 전국 평균은 0.7 좀 넘는 수준인데
이건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문제인데 국가 예산이 과연 받칠 수 있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이제 뭐 지원을 해주고 1억을 대출하고도 2명 나면 원금 면제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정말 예산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을 정말 획기적으로 정리시킬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민주당 추산도 이렇게 지금 하면은 뭐 1년에 28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만약에 그대로 실천한다면 실행에 옮긴다면은 2000년 이후의 청년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세금으로 결국은 이제 메꾸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세밀한 완전히 정교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계략적인 재원 마련책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 빠져 있어요.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그야말로 아까 우리 이종원 평론가 말씀처럼 돈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예. 출산 대책에. 근데 그 출산 대책에 쓴 돈이 다른 데 들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은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출생률을 높이는 그러한 쪽에 잘 투입이 안 됐다고요. 예.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재원 마련 대책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이 부분을 하려면 이거 여야가 합의해서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의 일환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정책 자체 발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예. 지금 여야 모두 정책 대결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편으로는 또 프레임 경쟁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운동권 586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586 운동권 청산과 검사 독재 청산 이렇게 프레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 이러한 프레임 전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뭐 민주당이 뭐 현 정권을 이제 뭐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지 오래됐고 예. 또 뭐 워낙 이제 검사들을 여기저기 지금 요직에다 많이 이제 포진시키고 하다 보니 그 인사 관련해서 논란도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주요 변수가 되기도 했었고 국민 여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그 여론을 이제 반영해서 어찌됐건 이제 정권 심판론, 이 결국은 검찰 심판론, 그러니까 정치 검찰 심판론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구상인 거고. 뭐 또 더군다나 지금 뭐 검사들이 이번에 또 대거 또 출마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선하고 직접 좀 연관되는 부분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을 이제 가동을 하는 거고 이건 뭐 근데 새롭진 않죠. 계속 그 동안에도 이 제기해온 이제 프레임 그 이제 기조화에서 이제 가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586 운동권 청산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오면서부터 굉장히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선거 전략일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586 운동권이 이제 현재 지금 민주당의 상당히 주력군인 건 맞죠. 친노 친문들이 대체로 이제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을 지금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86 용태론도 나오고 당내여서 있고. 압박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친명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그 이 86들이 대거 지금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지금 프레임을 제기를 했을 때 이런 프레임 제기하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른바 자객 공천을 이제 막 하더라고요. 예. 86 운동권들이 이제 출마 이미 국회의원이거나 출마 이제 예상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다가 윤희숙 전 의원이나 뭐 이제 투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임종석 전 이제 비서실장이 나오는 지역에다 이제 투입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86 운동권들을 정리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예. 그 싹 정리해버리고 그 자리에 참신한 인물들 인재 영입해가지고 투입을 했을 때 과연 경쟁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쟁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엔 이 지금 전략은 향후에 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봐서 아마 재조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86이 대거 정리되고 나면 이 프레임으로 그대로 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준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86 운동권 청산 이건 그렇게 참신하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좀 희석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86 운동권 청산 이게 좀
뭔가 좀 액티브한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기도 한데다가 오히려 소극적입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느껴져요. 중도층들에게는. 물론 보수층들에게는 상당히 결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수 유권자들은 이 운동권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인상을 안 갖는 것 같긴 해요.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586 운동권 청산, 그리고 운동권을 말하자면 기득권으로 이제 규정하는 거잖아요. 운동권을 또 그리고 특권층으로 규정하는 거라서 그동안 물론 이제 여러 번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운동권 전체에 대한 이게 비판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저는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준도 조준입니다만 운동권 청산 586이 너무 많이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선거 전략으로 이렇게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그 지난 총선 당시에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던 나경원 전 의원 이 지역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 내 이제 주류인 친명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운동권 이제 86은 당연히 용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문재인 정권 때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배제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민주당의 그 이제 이제 혁신 행동 같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공격적인 그 친명 집단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도 책임이 있으면서 어떻게 나올 생각을 하느냐라고 지금 공격을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어찌됐건 이제 친명 공천이 이루어진다라고 전제하면 물갈이가 상당히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 정치인들은 좀 뒤로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86들이 어디 많이 포진하고 있냐면 수도권에 많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 굉장히 뭐 4선, 뭐 5선 뭐 이제 굉장히 다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3선 이상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뒤로 물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양당에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쪽에서 절대로 공천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일 교수님께서 저도 그렇게 봐요. 추미애 장관 하면 떠오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추임 갈등이라는 게 우리 귀에도 생생한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올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알 겁니다. 더군다나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서울에 말이죠.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요즘 이렇게 잦아들었는데 추미애 하면 떠오르는 게 문재인 대통령 법무장관이었고 현재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그 중심으로 하는 아마 그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명분도 약하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또 수도권 선거 전략에도 썩 유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공관위가 또 어제부터는 지역구 예비후보대사 면접 심사에 착수했는데 이재명 대표 오전에는 신년 기자회견하고 또 오후에는 면접에 참석을 해서 직접 또 공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공천 심사 받는 거 어차피 공천 되겠죠. 만약에 개항을 출마한다면은 뭐 그러나 어쨌든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을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걸 알면서 개항에 출마할지, 개항을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갈지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거는 이재명 대표로서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지역구가 개항을인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한다? 이건 도저히 뭐 상상이 어려운 거죠.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나가야지 이런 이야기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옮긴다는 말이죠. 이건 당대표로서의 위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겁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데 모르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의원직을 상당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요즘 뭐 사법 리스크가 거의 들어왔습니다만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이른바 아주 그냥 뭐 돌덩이 치워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생존이 문제라면은
다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로 제 1야당 대표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항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변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이쪽에 도전장을 내밀므로 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다른 곳으로 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딴 곳으로 옮기게 되면 원희룡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욱더 지금 이제 이 지역구를 떠나기 좀 어려워진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미 이제 현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역구 관리가 어느 정도 뭐 돼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이 지역구에서의 선거 활동 말고 기타 다른 활동, 그러니까 다른 선거 이 수도권 다니면서 뭐 유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도 상대적으로 더 좀 용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봅니다. 야당 대표는 공천 심사, 공천 면접을 받으러 가고 여당의 어떤 사실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 심사를 직접 하러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당내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뭐 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립적인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인물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 뭐 공천심사 들어가더라도 별 오해가 없는데 지금 어찌됐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까우신 어떻게 최고 실력자 실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딱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뭐 심의에 직접 참여한다 이러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저쪽은 친윤 공천할 게 뻔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더 확인시켜 주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 선거법이나 정당법 상에서 공천관리는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민주적으로 진행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야당 쪽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과거에도 대표가 뭐 직접 이 공관위에 들어가서 심사에 참여하고 그랬던 전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안 했다 하는 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이제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내 기여도 정도를 이제 심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재학 원내대표랑. 그런데 어찌됐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이제 원론적으로 볼 때는. 근데 당대표 격이잖아요, 지금. 근데 당대표 격에 비교해서 볼 때 공천 관련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도 했고 요새 뭐 윤희숙 전 위원 얘기도 얘기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른바 이제 뭐 킬러 공천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게 좀 한두 명은 얘기할 수 있죠. 비대위원장이 공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공천관리위원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영향력이야 뭐 누가 최종적으로 행사할지 모르죠. 뭐 대통령실이 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 어쨌든 간 절차상으로 볼 때는 공관위원장이 엄연히 있는데 공관위가 있고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공천 얘기 하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사천 얘기가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그러니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자꾸 띄우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한두 건은 괜찮은데 너무 이게 과도하게 유권자들 인식 속에 비대위원장이 너무 과하게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선거 전략으로 볼 때 썩 그렇게 좀 이제 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양 당이 총선 전국에 돌입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그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 선거제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아직 확실히 좀 뭔가 확실히 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전당원 투표에 또 붙이는 실무 준비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몇 차례 당원 투표 해가지고 위성 정당 한번 만든 것도 그 당원 투표 하지 않았나요? 그 같은 되게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천벌받을 짓이라고까지 보세요. 이번에 이 공약을 뒤집는 부분. 이번에 이거를 또 뒤집으면 이제 무신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뭐 지난번에도 그 저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 대표 연설에서 해놓고 또 부결 호소했잖아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더군다나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예. 그렇게 대표에 대한 그 불신이 강하면은 예. 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거죠. 워낙 뭐 발언은 거침없이 하십니다만은 이번에는 조금 더 거침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뭐 바른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저렇게 본인이 이야기했던 걸 자꾸 번복을 하면 국민들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당연한 지적을 좀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보통의 표현으로 이야기해서는 들을성 쉽지 않으니까 저는 강한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강력한 경고다. 민주당에서는 좀 원로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참 뜸을 들여도 너무 들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결과적으로 어차피 지금 병립형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거 뭐 이렇게 뜸을 들이냐. 결국 이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별로 떳떳하진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국민들로부터 또 이렇게 좀 욕은 좀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거 다 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포장까지 해가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 뭐 이런 식인데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립형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어떻게 가야 되나라는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당원 투표라고 봐도 됩니까? 전당원 투표를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처럼 예. 지난 2020년도 이 준연동형 채택할 때도 전당원 투표제를 했어요. 예.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0년도 11월 달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 그때도 이제 당원 당규에는 이제 규칙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제를 해서 결국은 다 졌어요.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2004년 전 얘기인데. 예. 근데 이걸 또 다시 지금 이 선거제를 아직도 확정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병립형이 됐건 연동이 됐건 지금 국민의힘은 입장은 정했다고요. 당론을 정한 상태인데 제1야당의 의석이 많은 정당이 아직도 이 선거제를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못 정하고 선거구 획정이 지금 안 되는 거는 물론이고 그건 뭐 국회 여야가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걸 또 다시 당원 투표하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이 지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원 투표가 완전히 꼼수 잡고 활용되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저건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제1야당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너무 국민들에게 약속을 어기는 게 되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는 뺐더라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어떤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점점 그야말로 제1야당답지 않은 것이고 또구나 선거의 룰을 아직도 결정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다시 전당원 투표한다? 뭐 그리로 갈 것 같은데 전당원 투표는 아마 병립형으로 갈 공산이 커요. 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리로 갈 텐데 문제는 자꾸 이런 식의 꼼수가 동원되면 중도층 유권자에게 소구력이 떨어진다. 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지금 창당 작업 들어갔는데 국민의 미래로 당 명칭도 정했단 말이죠.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위성정당에 대비해서 국민의 미래라는 당 명칭을 정한 것, 이 부분은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근데 모르죠. 뭐 만에 하나 또 이제 워낙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그 대선 공약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80여 명 의원들이 공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당원 투표에서 결정이 이제 연동형으로 가게 된다면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게 하고 말이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뭐 국민의 미래라고 그랬던 거 그렇게 얘기했죠. 당명을 말이죠.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그냥 여당 쪽의 위성정당, 야당 쪽의 위성정당이 아는 이름을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여야 특히 여당이 할 일은 아니에요. 아직은 좀 자제를 해야죠. 어떻게 결정이 안 되는데 벌써부터 그 위성정당 이름을 그렇게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내느냐고요. 그러면서 정치개혁도 얘기하고 세비반납 얘기하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비 상관해야 되는데 세비 깎고 여러 가지 정치개혁을 얘기하면서 이런 식은 더 본질적인 정치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저는 국민의힘이 썩 좋은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비례위성정당 편법이잖아요, 사실은. 선거법이 개정돼서 준연동형으로 갔는데 어떻게든 의석은 자기네들이 더 갖고 싶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편법 동원했던 거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다시 또 그걸 만드는 데다가 이번엔 이제 여당이 됐어요. 그때는 야당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이런 걸 앞장서서 이런 편법을 할 일입니까? 야당 쪽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든 말든 여당은 전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시장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회의부터 4번 연속 동결을 이어가며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를 지켰습니다. 금리 결정보다 더 큰 관심을 모았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은 예상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르면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파월 의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ut we will need to see continuing evidence to build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goal. I'm hearing that as March. I would say I don't think that's probably not the most likely case or what we would call the base case. 파월 의장은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보다 2% 후반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선 더 좋은 수치가 아니라 더 많은 수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가가 제대로 잡혔는지 여러 데이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We want to see more good data. It's not that we're looking for better data. We're looking at continuation of the good data that we've been seeing. 파월 의장은 또 강한 경제 성장과 탄탄한 고용 시장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승리를 선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했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자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는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는 5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길 바라겠지만 연준의 신중한 접근을 볼 때 하반기로 금리 인하 시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도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21% 내린 2491.93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폭 상승해 2500선으로 올라선 뒤 보합권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 입법 예고하는 법 개정안을 보면 장기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 7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이민 문제가 후보 간 격차를 벌렸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조지아와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7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2%,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포인트 뒤지며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제3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35%,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문제에서 상당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3%가 선거 쟁점 이슈로 이민 문제를 꼽았는데 누구를 더 신뢰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한 사람이 22%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 때 17%포인트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가 미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쟁점으로 보고 이를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Our borders open and gushing, it's a big gushing wound, letting drugs, crime, and millions upon millions of illegal aliens pour into our country like we've never seen before.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몰리면 국경을 닫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he has said he's willing to use executive measures, and you know, if he gets the bill passed, if he gets border funding, and it includes those authorities, he'll use those authorities. Why wait? 이번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중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정말 싫다 등의 말을 한 건 학대로 볼 수 있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 녹음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이 마약 사범의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 검사 대상에 모든 마약 사범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 회장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씨는 심사에 앞서 줄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영장이 억지스러운 만큼 기각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공기가 무척 답답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또 세종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서 대기질이 악화한 건데요. 현재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서쪽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올라서 공기가 무척 탁한데요.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눈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남부 내륙에서 비는 점차 잦아들고 있지만 동해안에는 눈이 시작되는데요. 이 지역에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동에 최고 15c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대비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는 남부 해안에는 오늘 바람이 강하겠고요. 눈이 오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리지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7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